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네, 저희 뉴스토마토는 빨간 날은 쉽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희가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의원님으로도 조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김 여사 관련된 발언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미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사랑이님께서 어제는 근로자의 날을 망각하고 노 변호사님 압수수색 당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동현 기자님 아직 인사 안 했지만 뉴스토마토 압수수색 당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전해주시는 한 기자, 한동인 기자인데요. 사랑이님께서 어제 우리 압수수색 당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회사 전체가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재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는 또 갑자기 구글에 못 올라가고 문제가 많아요. 네,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비거리 200님께서 달력은 빨갛지 않습니다. 평일을 되어 있습니다. 이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노동절은 우리의 그 자체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적당하지 않긴 하네요. 자, 어쨌든 저희들의 노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는데요. 우선 한 기자, 네. 어제 사실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고용세습 타파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메시지인데 노동절 당일에 노동자들을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노동절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고용세습이라는 것이 노동절에 언급할 만큼 보편적인 일도 아닌데 굳이 노동절에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일단 대통령이 본인이 맨날 주장하고 있는 그 3대 개혁과제, 네. 그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기업에 대한 고용세습 같은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네.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아들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넘겨주는 형식의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아차 단체협약 27조에 근거하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일단 자세히 보면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일 경우 우선 채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도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미 비판이 나왔었던 거고 기아차 노조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실제로 특별
특별 채용이 이뤄진 것도 단 한 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부가 노조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노동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네. 1884년에 미국에서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이 있었고요. 100년 전에 1923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위해서 파업을 했던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기득권 노조들이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끼리끼리만 노동 현장에서의 그런 자리도 매점매석하는 식으로 사고 파는 것인 양 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아 자동차 단체 협약 27조, 특히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경우에 우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이라든가 뭐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 채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정년 퇴직이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특혜를 규정한 게 있었다. 하지만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한 얘기가 계속 해서 있어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고 단협 관련해서는 27,000명의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6개월 전 단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내년에 논의하겠다라는 보고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실상이 노동조합이 그 뭐 귀족 노조처럼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는 그런 규정이었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마저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네. 얘기인가 봐요. 근데 굳이 이거를 들먹이면서 노동절 날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노동계획의 대상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분신을 했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가족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오랜 수사로 좀 힘들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양모지대장인데 SNS에 통해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게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건설노조 간부였는데 어제 춘천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3시에 이뤄지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걸 못 견딘 겁니다. 그 혐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삥 뜯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같은 노조원들끼리 돈 달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본인은 도대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든 아주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날이었고 난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해서 어제 오전 9시 37분쯤에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근처 병원에 갔다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이 화상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아직까지도 사경을 헤매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노동절날 노동자를 또 분신하게 만드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건 우리나라 또 한 30년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절 자체, 노동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하는 건데 이게 1884년, 1889년, 100년도 더 전에 이미 8시간 노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 69시간제 노동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던데 우리는 뭐 기계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한 3일하고 하루 좀 더 하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이 얘기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요즘 태영호 최고위원 국민의힘 어제 징계 논의가 있었었는데 네. 징계를 하기 이전에 왜 태영호 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주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이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한 직후에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비판이 쏟아졌던 당시인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음성 녹취록이 MBC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이거 음성 녹취 공개되나요? 네, 우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바로 근데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저기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문제는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한 게 3월 8일인데 3월 9일 저녁 이제 태용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음성입니다. 이게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센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3전도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 여당 최고위원인 태용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뭐 하는 거냐. 야당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너네가 나서가지고 실드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공천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 잘하고 네. 당신 공천도 괜찮을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태용호 의원에게 공천과 연관지어서 거론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지금 녹취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들어볼까요?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네, 겸둥이님께서 북한 방송 듣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진짜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뭐 태용호 의원에게 뭐 정무수석이 태용호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부적절한 포인트지만 여기 보면은 태용호 의원이 직접 말하기를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발언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주 4.3 얘기도 그랬고 JMS 얘기도 그랬고 백범 김구 선생이 뭐 김일성에 뭐 이용당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왜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네, 바로 여기가 공천을 네, 믿기로 해서 이진복 수석이 압박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야, 태 의원이 이런 말 듣고서 어땠다고 하던가요? 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이제 녹취록에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강남갑 이제 가서 재선이나 뭐 오늘이 또 내가 그거는 이제 뭐 얘기를 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네.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갑 가서 재선이냐? 네.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 됐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네. 본인이 강남갑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 지역구가. 자, 근데 거기는 워낙 좋은 자리라서 보통 한 번 주고는 안 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쫓겨나면은 사실은 새롭게 어디 지역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인사용으로 주는 자리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재선할 수도 있다. 내지는 공천 여기저기서 어쨌든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폭주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태용호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나왔는데 이진복 정무수석과 자리에서 이제 뭐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이제 녹취록,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과장이 섞인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관계자들, 즉 태 의원과 이진복 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희 기자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니면 태용호 의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태용호 의원이 일단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 이미 증명했기 인정했죠. 때문에 네. 본인은 이 목소리 내 목소리는 맞다. 네, 다만 부자진들에게 과장했을 뿐이다라는 얘기. 뭘 가져가겠다는 거 자기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뭐 공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장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미사타님, 또 우리 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이지만 우리 아이 후원합니다. 전혀 조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희 기자 오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부 내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확인됐다. 누가 넘버1이고 넘버2냐. 넘버3 갈 필요도 없다. 지금 넘버1과 넘버2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을 쫙 보게 되면 아, 이 사진의 주인공은 오로지 그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냥 들러리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뭐 야당 의원이든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지금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넷플릭스 투자에 관여했다는 김건희 여사, 박명록의 대통령 부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딱 본인의 직함인지 직인지 상황까지 다 적어서 넣으시는 그런 부분. 게다가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하면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중심에 서 계신 지금 거의 투쟁하는 인물로 지금 우뚝 서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탄압받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꽤 좋은데요. 어제도 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많이 내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좀 판단해봐라, 얘기해보자 이러니까 패널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원인가 의장인가 그분이 KBS가 이제 아주 도를 넘어섰다. 야당 패널들만, 야당 성향의 패널들만 잔뜩 데려다 놓고 여당 패널들이 좀 실드 치는 거 못하게 하고 뭐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일단 뭐 김건희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과 방문 순방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고도 직접 받으시고 방명록도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뭐 어느 하나 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진행된 일정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대통령 뭐 대한민국 서해 1위냐 2위냐의 논쟁을 떠나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통령실 제공 사진을 보면 대통령을 아웃포커싱한 사진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여사의 정말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사진들만 많이 게재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어찌됐건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넷플릭스 투자도 작년에 8천억 규모 투자했는데 뭐 곱하기 4하면 4년간 3억 3천 불 정도 되거든요. 네. 3조 이제 3조 3천억 네.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어째 그게 그거라서 도대체 과연 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근데 이 여당 의원님들께도 여쭤봐도 네, 뭐래요? 뭐 딱히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네. 이게 다 인지상정이군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 참 이상하다. 왜냐면 대통령이 나가서 해갖고 왔으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 대통령이 항상 들러리처럼 옆에 서 있는 사진이고 항상 그 중심 그리고 가장 예쁜 조명받는 자리는 항상 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다가 마지막 사진이 압권이었어요. 대통령 그 순방 마치고 오면서 기자들하고 찍었다 그러던데 기자들 앞에서 막 셀카 찍으면서 가운데 여사님 얼굴 되게 조그맣게 나오게 예쁘게 나오게 딱 하고 무슨 꽃처럼 둘러쌌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여사님하고 셀카 찍는 장면을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걸 삭제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삭제한 사진도 참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 조작을 했는지 아닌 것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사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본인들이 셀카 찍어서 SNS에 게재한 건 뭐 그렇게 그렇다 쳐도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으로 제공하기엔
너무 좀 경박한 사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뭐 이번 사진 논란이야 뭐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사진하면 또 우리 장영태 의원님께서도 속이 쓰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조명과 사진 논란. 네. 자, 어쨌든 그 사건은 잘 되고 있나요? 뭐 일단 제가 서울경찰청에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받았고요. 대면 조사를 갔던 이유는 어찌되었건 뭐 이 많은 이 수사관들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자료를 좀 보고 싶었어요, 직접. 네. 그랬는데 뭐 텅 빈 방한 사진 하나와 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 딱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최소한 롱테이크 영상이나 메이킹 필름 정도는 전 그렇죠.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에게 되게 유리한 위주로 편집된 영상을 보고 아니 이거 차라리 그냥 공개합시다. 언론에든 네. 국민들께 공개하자 했더니 뭐 이 서울경찰청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공개 의사가 없는 걸로 계속 지금 자료 요구도 하고 공개하자. 아시는구나.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가지 혐의였는데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어찌됐건 그것도 네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는 무혐의하고 두 가지만 이 송치 의견으로 올려서 뭐 저는 뭐 재판은 가도 재판 가면 어차피 그 영상 다 공개할 테니까요. 오히려 더 정말 낫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 뭐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두 가지가 네. 또 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적시냐, 허위 사실이냐. 네, 지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조명 안 썼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방명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윤 대통령의 방명록 메시지 바로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김정숙 여사의 방명록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작성한 방명록인데요. 김정숙 여사 이름이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밑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김정숙 여사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그런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하고 같이 방문한 거니까 문재인 밑에 김정숙 여사 부부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것과 비교되게 우리 김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이게 25일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근데 뭐 배우자니까 배우자라고 쓰고 싶어서 쓴 거 아닐까요?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단 부부동반 행사와 일정에 참석할 수는 있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이 방명록에 게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거예요? 공식 직함이 없죠. 사실 영부인이란 이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는 것뿐이지 뭐 어떤 공직으로 가지고 실제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부부동반으로 가셨으면 그냥 그 밑에 쓰시면 아 부부인가 보다 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네, 네. 굳이 본인이 마치 직책과 직함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것 공식적으로.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오히려 이제 단독으로 만약 갔다면 뭐 아무도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 차원에서 대통령의 뭐 부인이 영부인이다 뭐 배우자다 네. 뭐 영부인이다 뭐 대통령의 배우자다 정도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반 행사 참석에 저렇게 본인이 무슨 뭐가 이 공식 직함이 있는 것 마냥 쓰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제 이 뭐 대통령 병을 벌써 걸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네, 아 참 배우자가 저런 병 걸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남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 등이 또 이슈가 됐던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위로 보이는 또 이것도 의혹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본인께서 직접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고에서 증명 뭐 근무했다는 거나 뭐 정교사라고 작성했던 거 이미 다 도생인데도 마치 뭐 정규 공개가 돼 있는 교사처럼. 내용이니까요. 네. 아무튼 저도 의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되게 그런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직함과 그러니까. 경력을. 그래서 네. 굳이 쓰시지 않아도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으면 누가 봐도 뭐 최우선 배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이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굳이 또 직함을 쓰셔서 아무튼 뭐 여러 논란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정란님께서 혹시 본인이 현재 대한민국 1인제라고 본인 스스로 느낌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미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한 2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20점? 네, 뭐 좀 박한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뭐 언론에서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에 대해서 발음과 뭐 많은 환호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뭐 그래도 충분히 그 뭐 미국 뭐 여러 정상의 의회에서도 또, 예, 네. 반응을 통해서 뭐 의회에서의 연설도 발음이 좋았다. 네. 저는 내용이 23번이나, 좋아야지. 23번이나 박수 받았다고. 내용이 좋아야지 뭐 발음이 좋아서 이렇게 칭찬받는 대통령은 처음이고요. 뭐 그럴 거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시지 마시고 주미 대사를 하시면 어땠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찌되었건 내용은 뭐 어찌되었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한국이 정말 글로벌 호구를 인정하는 듯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얻어온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최애국 호혜 조건 등을 좀 받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맞습니다.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8조를 얻어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단 133조 퍼준 거는 맞고 그 8조라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넷플릭스 원래 우리한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걸 오히려 제한을 시킨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투자 이외에 나머지 회사 투자들은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경기도에서 그렇죠. 경기도에서 이미 MOU도 했고 거기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경기도 지사들하고 다 체크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성과를 가지고 온다 보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예 SK가 지분 투자해가지고 했던 그런 회사의 투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한 투자인 것이고. 그렇죠. 또 나머지는 이미 197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코닝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뭐 어떻게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착각은 자유인데요. 저희가 자꾸 이렇게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넷플릭스 대표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자기들은 이 3조 3천억 투자 원래 할 건데 4년간 앞으로 할 계획일 텐데 그냥 와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라고 정도 했을 텐데 그렇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 것처럼 한다든지 우리만 혼자 뭐 미국 정부는 전혀 핵공유가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해 근데 우리만 핵공유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억제 전략 방위 협의회 뭐 여러 협의체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차관급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데 굳이 우리만 지금 이 성과라고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착각은 자유지만 본인들이 성과라고 하는 것도 면밀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지금 넷플릭스는 여러 한국 정부와 지금 이미 소송 중입니다. 법원의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저도 과방이라서 여러 가지 이 소위 글로벌 CP사들과 이 통신사 이 망 사용료라든지 저작권 2차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입법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넷플릭스 가서 마치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이미 인사하고 한국이기 왔어요. 때문에 네, 참 네. 이런 부분도 원래 이해충돌 걸리는 거 아닌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게다가 지금 원전 수출하겠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또 미국 원전 기업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 서명하고 오시는 바람에. 뭐 핵 처리도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것으로 그냥 스스로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서명하고 온 것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거 정말 사실은 아까 이슈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나쁘게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낙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보훈, 북한 인권,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광복 행보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이제 직접 전화를 하더라.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막 간섭 수준 내지는 국정농단 시절에 하던 우리가 듣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성상 장관님께 무슨 안부나 묻고 뭐 혹은 여러 가지 이 건강 상태 정도 체크하는 정도 대화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네, 이미 네. 표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정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장관들과의 통화는 사실 더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안부나 묻고 그렇게 좀 정말 한가하게 대화하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좀 부적절한 통화 내용이 있을 경우엔 이 국정 개입과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단히 좀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전해서 뭘 얘기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꾸 장관님한테 뭔가 이상한 거 요구들을 하는 건 아닌지 혹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되죠. 남편의 여러 이 직장, 소위 직장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혹은 여러 이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과 통화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장관과도 이 검사 시절에 카톡 네. 뭐 300건 이상 하셨잖아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도 좀 속 시원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통화 내용 뭐 밝히시진 않겠지만 밝히지 않았죠. 네. 가급적이면 좀 이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통화 안 하시고 갑자기 연락 안 하는 게 원래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내주 하시겠다더니 조용한 내주는 어디 물 건너 가버렸는데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혐의 우상호 의원도 지금 같이 네. 송치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나도 그럼 같이 고발하십시오. 내가 봐도 조명 쓴 것 같은데 이제 요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이 고소 전문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나 그래 알았다. 원하면 고소해주마 고발해주마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시원이 이제 프로 고발러라고 했어요. 네, 뭐 여러 사실 유명한 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공천 이런 얘기가 받았다고 나왔죠. 보이는 얘기 많죠. 근데 어찌되건 이종배 시원의 고발로 역대급 이 헛발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되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어찌되건 저는 이제 송치 의견이니까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들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병합 심사를 하던지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수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국회 운영이나 예결이나 또 의원실에서 다시 한번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촬영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촬영 인원의 소속이 네. 혹시나 코바나 콘텐츠는 아니길 바라고요. 뭐 대통령 소속일 테지만 또 그 이외에 이 장비 목록을 제출해달라. 뭐 그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비 목록만 제출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오히려 언론에 공개하시면 더 명명백백하게 네.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리에 비공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재명 대표까지 고발해서 한번 정면 승부해보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되기를 또 제가 바란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종배 시원님 뭐 여러 가지 프로 고발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행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제 이게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행위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우리 그 규약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걸 차라리 빼자.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와 관련된 벌칙 적용도 결과적으로는 소급해서 없애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 관련된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면제해 주려고 그렇게 입법하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 통치 방지 법안도 함께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여러 법이 통과되면서 네. 검찰은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초법적으로 개정해서 또 수행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시행령 통치
이 방지 법안도 내면서 네. 이 공직선거법의 이 여러 가지 죄용 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 때문에 여러 지방선거 이후에도 다양한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여러 이 수사권의 불법적, 초법적 남용에 대해서 제재할 목적으로 시행령 통치 방지 법안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대 전에 냈거든요. 전대 후에 냈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이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 100보 양보해서 할 수 있지만 두 개 법을 같이 전대 전에 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재명 방탄 프레임과 다르고요. 국민의힘은 좀 더 여러 가지 의안 정보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 이 발의하는 법들을 네.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만한 분들이 저렇게 모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이 원하는 대로 작정하고 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구설을 네.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좀 대충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수석 의원에게 한일 관계 관련해서 옹호 발언 해주면 공천권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서로 이제 얘기한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들어보고 이 얘기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기관이 있는 마이크가 쥐어졌을 때 잘 활용해서 대통령한테 잘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천 문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이 요즘 폭주했던 이유가 공천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말을 세게 해라라고 하는 대통령실로부터의 그런 오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용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총독부 또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당의 공천 과정은 이 정확하게 정당의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이 지금 개입한다, 뭐 평가한다. 그리고 그래도 공당의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공천을 문제없이 하겠다? 이것 자체가 저는 이미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천 개입. 2016년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으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 저 부분은 아마 충분히 아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또한 뭐 예를 들면 4.3이 여러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김구 선생님이 뭐 김일성에 뭐 네, 여러 지시를 이용당했다든지 받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 해명도 안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냐 오히려 윽박지르는 과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뭐 태영호 최고위원도 역사관도 문제고 본인도 좀 인식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네.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 해서 저 정무수석의 얘기를 듣고 또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좀 더 한심한 일입니다. 사실 저럴 거면 최고위원 사퇴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들어보게 되면 그냥 마냥 부인하기에는 좀 이상한 본인의 부분이 있죠. 직접 육성과 나와 녹취록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네. 뭐 부정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뭐 잘 모르고 최고위원인데 정당의 공천 과정을 잘 모르고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진복 정무수석의 그런 발언이 있어서 그걸 인용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친명계 대표를 선출해달라는 당심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분은 아주 그냥 거의 꼬레비고 박강원 의원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박강원 의원이 90명 이상으로부터 표를 받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뭐 많은 저희 이제 최고위원들끼리는 2차 투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선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1차에서 끝나서 좀 저희도 놀라긴 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는 통합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소통과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 결과는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하고 4일 특별당규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수 추천 관련해가지고 뭐 신인인 경우에 10% 이상 차이가 나는 뭔가 성과가 보이면 그분을 뭐 특별히 더 우대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특별당규 개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네네, 많아요. 공천 TF 이제 이계호 단장님이 여러 가지 최고위에 보고하시고
당무위에서도 보고해서 지금 현재 최종 결정입니다. 이제 중앙위원회와 권리당원 50대 50 특별당규는 그렇게 제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안건 중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수 추천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에서 혹은 여러 가지 공심위원 평가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네. 혹은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때 단수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정치 신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만 10% 이상일 경우에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아니면 정도의 경선해라 조항이고요. 이거군요. 네. 경선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과 최고위에서 의결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도 가능하게 모든 특별당규에 명시했기 때문에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제안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결선 투표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건 확실하게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요. 또 정치 신인과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현역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소위 당원 명부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논쟁이 있어서 이 안내 문자를 의무화하는 여러 제안들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예비 후보자들께서 검증위를 통과하시면 이 전체 이 당원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특별당규는 최소한의 근거 조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기획단 그 이후에 또 공관위의 절차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 또 나중에 최고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 과정에서 저는 뭐 한 스푼 두 스푼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은 이제 뭐 하긴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특별당규 개정으로 오히려 기득권 혹은 인지도 높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신인들이 어떻게 10% 이상 차이 나는 뭔가를 해보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우리 또 김종대 전 의원과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 국빈 방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바쁘신 두 분이에요. 제일 핫 핵인싸들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 두 분하고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서 이번에 대통령 5박 7일 걸친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사실 좀 빠듯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30날 대통령이 돌아오셨단 말이죠. 돌아오셨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성과였다는 여당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아예 그냥 나라를 갖다가 넘기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우선 간단하게 이번 국빈 방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하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방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뭐 다 좋은데 그럼 우리가 얻은 실익은 뭐냐 그렇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나 사적인 방미였다. 그래서 국익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뭐 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뒷얘기,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주로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사적으로- 우리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더더욱 그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방면이었던 것 그냥 뭐 감정적으로 소외감 느꼈으면 괜찮은데 이거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퍼주고 온 거 아닌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물질적으로 저는 특히.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가 통상 이제 정상 외교라고 하면 그 외교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그 국가의 품격을 세우는 어떤 정신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래로 가는 그 어떤 주춧돌을 어떻게 놓았고 이 동맹은 장차 무엇에 기여하는 동맹인가 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념의 오남용이에요. 뭐 확장 한국형 핵 공유다. 또 사이버 정보 동맹이다. 영어방의 잭팟이다. 네. 이게 이렇게 용어가 남발이 되면은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예, 이게 안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 신호인데 네. 안보는 신뢰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하는 말은 엄정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설명이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념상의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핵동맹이다 또 나토보다 더한 어떤 그 핵 억제 동맹이다 또 그 전에는 저 출국 전에는 한국형 핵 공유다 이렇게 널뛰기가 되면은 이제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고 네. 우선 NCG라고 하는 그 핵 그 협의 그룹에 대해서 그 정의를 모르겠어요. 이건 국방부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상과 망상이 교차되는 이런 개념의 오남용이 왜 생겼느냐? 처음부터 기대치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치 성과가 엄청날 것처럼 사전에 기대치를 극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갔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아요, 기대치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거 핵공유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미국이 전술핵 무슨 배치 안 우리한테 된다는 거 다 핵공유를 알았거든요. 하겠어요. 예. 근데 될 것처럼 기대감을 극대치로 올려놓고 여기서 어떤 그 외교를 한 다음에 실제로 다른 걸 포장했단 말이죠. 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메시지 혼란이라는 게 우리 국내로 되면은 저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될 공매를 맞는다든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나갔을 때 네. 우리가 외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는 처음 발언으로 제가 다시 드리는 게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걸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는 적을 없애고 전쟁이야 적을 만들어서 이기는 거지만 외교는 적을 그렇죠. 만들지 적을 않는 만들지 게 말아야죠. 그게 네. 외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대치와 개념의 오남용이 결국은 또 다른 적 만들기로 나가고 있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KK님께서 우리 대통령 부부는 회식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다 귀에 꽂힙니다. 그러니까요. 그 적을 만든다 이 점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처럼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를 택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매우 위험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것을 뭐 우호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건 좋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그 나라들하고의 어떤 적대 관계를 이거를 설정하고 이것을 네. 계속 키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익에는 반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든든하거나 또는 굉장히 흐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조폭의 어떤 패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양 세력이 거대 세력이 그랬을 때 뭐 국제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가 그렇지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한쪽이 조금 더 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자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더더군다나 우리 옆집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금 더 힘세 보이는 거기에 또는 그동안은 우리하고 친했던 그쪽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앞서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거기 막
그 옆집에 사는 거기에다가 막 가서 막 들이대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요. 그냥 얻어 터져요. 그런데 그때 과연 그 또 다른 그 더 센 놈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지켜줄 거냐? 이거 잘못하면요. 낙동강오리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시는 지정학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생존과 또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은 레이디 가가 파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 과정에 직전에 안보실장 목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태호 그 안보실 1차장의 어떤 그 굉장히 돌출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발언들 네. 이런 부분들로 처음부터 이제 편가르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 도청 파문이 또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의제들을 관리하는데 오로지 이제 정부가 보여준 거는 미국 변호사 그것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변호를 해줬어요. 와, 미국이 미국은 저 기밀 할 누설이 수도 없었어. 됐다는데 기밀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그 이미 어떤 하나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한국한테 필요도 없는 수준까지도 이 정상회담이 편향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에서는 대통령 최초로 너무너무 잘한 게 많다. 예를 들면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 해구상 강화 등을 최초로 문서를 명문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 군 지휘 통제센터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하버드대에서 연설한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막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좀 다 갖다 퍼줬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중러 3국의 반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추가 도발 가능성 시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강도 높은 비난했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올인한 외교 때문에 북중러하고는 더 점점점 척을 지고 지금 정말 백적간대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요거 짧게 30초씩만 어떻게 미국 올인 외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이제 저는 그 글로벌 타임즈 사설이 네. 답이라고 봐요. 물론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매체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미국 경제와 안보에서 받을 손실이 네. 미국에서 저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왔고 사실상 중국 외교부가 동조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전선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는 그다지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거기는 힘이 없다. 한국을 제재하고 싶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지금 앞으로 최대 외교의 난제는 대중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익 외교에서도 이제 네. 원전 수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시장 자율성은 여기서 끝났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국의 저런 거센 협박에 대해서 우리 정책 대응 수단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소진됐다면 네. 올해 굉장히 한국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요거 여쭤볼게요. 기시다 일본 총리 지금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대요. 지금 예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한테 해준 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효과죠. 네, 예전에 네. 우리 대통령이 비슷했는데 지금 50%가 넘었대요. 국정 지지율이 엄청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리 이제 방한을 서둘러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좀 탁 세게를 받겠다 이런 취지를 지금 보입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 같은 건 안 할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기시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달리 일본 입장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언은 했지만 근데 자기들도 정보망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죠. 리서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행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사법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원에 판결이 있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화되냐 금방. 그리고 그 개개인의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경영의 자유가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경영권에 그렇죠. 대해서 간섭을 네. 하면. 근데 배상을 해라 말아라 대신 해라. 이거는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정경련 K스포츠 재단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럼 그것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점검만 하고 우리한테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마치 감독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죄의 태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내놓는다든지 과연 이렇게 했느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결과에 네. 따라서 또 대통령의 어떤 실적 이런 게 평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회에 가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 거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를 그동안에 구가를 해왔는데 가치동맹이라면서요. 그럼 적어도 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몰라도 이 가치동맹으로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국익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무역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는 미국 의회에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완곡하게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문제도 핵무장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에 북핵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말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있다면 네.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런 핵무장의 문제 우리가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재량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해구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큰 진전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회에 가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종속된 그냥 하나의 변방의 어떤 대통령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였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영어 연설하는 거 가지고 지금 박수 칠 만한 젊은 국민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네. 시대는 이미 영어를 연설하는 이런 거는 그냥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은. 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못해, 좀 연세가 조금 있어.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못할 하지도 문제가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영어 좀 잘하는 건 몰라도 연설을 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 한일 간의 이런 과도한 군사적 밀착, 일본과 미국에만 지금 올인하는 이 외교,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점점 자신만만해져가지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고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기시다가 빨리 오지? 오는 이유? 예,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조금 그 대목이 불안해요. 찝찝하죠. 그런데 찝찝해요? 불안해. 일단 과거사 문제는 여기서 의제가 중요하진 아닙니다. 않아요. 예, 네. 그거는 입도 뻥긋 안 할 거고. 네.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아니 일본은 중국을 건드리더라도 한쪽으로는 때리고 한쪽으로는 어르고. 어르고 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관리자로서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한국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벌리니까 이러다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견 말리러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중국이 그 물밑 외교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할 짓 다 해요. 근데 한국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직관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위대가 뭐 한반도 상륙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런 네. 방식이 아니라 네. 여기 한반도 오지도 않고 그냥 동해상에서 직접 북한을 때려버리지. 뭘 저기 한국에 와서 협의하고 뭐 저기 서로 자기네 뭐 맘대로 혼자 그냥 해버릴 거다? 그게 문제지. 아니 저기 동해 지금 우리보다도 더 해양 전략이 더 막강한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범위 바깥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전쟁하는 교전 국가로 되는 게
그게 더 지금 문제인 것이지 자꾸 사람들이 이게 뭐 한국에 와서 뭘 이렇게 상륙을 하고 우리더러 명령을 하고 일본이 그 짓 왜 합니까? 그러네요. 밖에서 북한이 더 가까워요. 그냥 이리로 알아서 올 해버리네. 시간에 그리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를 오히려 그런데 아이고. 통제불능의 일본이고 일본이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부분에 네.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언급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잠깐만. 타격 공격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자, 김종경 전 의원님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다음 방송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 먼저 조금 잠깐 먼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계속 끝까지 예, 먼저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가장 좀 거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이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서 뭐 독자적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네, 맞아요. 그죠? 대통령이 이해한다 그랬어요. 예, 이해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바로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우리나라랑 협의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북한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거. 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일본 그 열도를 지나서 네. 떨어진 적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위협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방어 차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전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뭐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이런 제3자가 그냥 편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럼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빌미로 이유로 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그 두 나라 간의 교전 상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뻐끔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해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할 일이에요. 한반도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자동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내몰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네.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군사 동맹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후방에서 일본을 지원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물론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양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뭐지?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일본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지원하는 상황. 우리가 지금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위에 섰다든가 그렇죠.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게 됐어요. 북한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을 하고 굉장히 깊이 개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본이 권리를 갖게 되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 그냥 그걸 눈뜨고 볼 건가요? 우리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우리의 땅이라고 헌법에서 주장을 하면서 그 땅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통일 내지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북한의 정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사 일본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하고 협의 없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함부로 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 혼자 알아서 그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마음대로 된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장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끈해야 되는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어떤 전선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선이 있다, 신냉전 시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주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체제는 구냉전하고 엄밀히 말해서 다르거든요. 네. 구냉전은 진짜 그야말로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해가지고 명확한 전선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는 침공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지만 밖으로는 지금 오히려 중재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전선이 명확하게 성립하느냐?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아니에요. 상황에서 네.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훨씬 큰데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딜레마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중국하고 더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국익이냐.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전선이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린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사실은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입장에서는 이 네. 전선이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전선이 군사적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막 주변에서 얘기했다가 중국이 발끈하니까 바이든인가 그때 얼마 전에 분명하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뭐 대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얘기하고 양화가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 전선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냥 그런 해석을 일각에서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전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자기가 거예요. 먼저. 만들고 있는. 그럼 그 전선이 명확해졌을 때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전쟁이나 이런 충돌로 가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때 이것이 대만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접점이 어디냐? 한 곳은 대만이고 한 곳은 한반도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치의 이 전선을 가지고 지금 거대한 어떤 세력 간의 진영 대립의 전선으로 확대시키는 네. 어리석은 짓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요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영을 애국의 떠나서 문제죠, 애국의 문제. 국가의 이익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맞습니다. 전쟁 좋아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우리 당도요. 대통령이니까 우리 당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면 국가를 위해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양심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안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하고 이게 무게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공천하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본인에게 와닿는 생존과 게? 우리 운명의 문제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그때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 돌아봤을 나중에서 때 보니까. 예. 그때 만약에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바로 이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후회하겠죠. 후회할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책임질 자신이 있냐고.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못하겠으면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 못하겠으면 지금 정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존을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심하게 때문에 말하면 매국노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죠. 판단 상황에 잘못하면, 따라서는 판단을 잘못하면.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 못하겠으면 판단 안 서면 그렇죠. 입을 좀 닫고 다물어라. 침묵을 지키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열미호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옳은 소리 내주시니 기쁩니다. 대구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태영호 의원은 이정복 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듣고 더 발언을 세게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타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징계하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야, 난 니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징계하니? 아마 이것 때문에 어디선가 흘러나왔겠죠. 이런 녹음 파일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분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 두 분을 징계하는 것은 뭐 이게 무슨 유체 이탈 내지는 뭐 유체 이탈? 꼬리 자르기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 아무리 의리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단 이 두 사람을 징계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정말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 얘기 듣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조장했는데 부추겨놓고.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굳이 그 녹취가 안 나오더라도요. 네. 정황상 다 그렇게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사실은 오다가 샀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이런 거. 왜냐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그 그리고 타임에. 왜 평소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뭐라고 할 때 이거를 최고위원이나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 정치인들이 이것을 실드를 쳐주고 방어하지 않느냐. 네. 옛날에 경선 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준석 당대표 때였을 거예요. 그때 조수진 최고가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냥 방치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싸웠죠. 그때.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지난 전대 때도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더 잘 보위할 것인가를 네.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친윤 타령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결국 이것은 대통령실, 대통령 혹은 그 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장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누가 충성을 하냐는 충성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성 경쟁 끝에 좀 부적절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당의 대표 그다음에 이것을 조장한 대통령실부터 먼저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 해야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제물로 바치자. 응? 별로 중요한 사람들 아니까 이 사람들 보면 윤핵관 핵심들도 아니에요. 희생양들이군요, 이 사람들은. 그죠? 제가 볼 때는 윤핵관 핵심들이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태용 의원 특히.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김재원 네. 의원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건 아니죠. 나경원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충성을 하는 뜻이 보이니까 네가 한번 충성심 보여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행동을 끄집어낸 거죠. 유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그냥 이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의심이 이번 녹취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야, 왜 우리만 희생시키는 거야? 우리 우리도 억울하다, 가만히 이거네. 있지 않겠어. 네. 라고 하면서 폭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정광훈 정강 목사도 목사 얘기도 그분도 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뭐 무슨 폭로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았다. 민노총을 대항하자. 집회를 갖다가 뭐 민노총한테 할 어떻게 사람은 해달라, 너밖에 어용 집회를. 없다.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맞불 식으로 집회해달라 그랬던 그런 식으로. 식으로 관리해 온 거잖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뭐죠?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어용 집회하고 한 것에 네, 대해서 오다 받아가지고 직권남용 있었다. 문제 있었죠. 네네. 그리고 공천을 가지고 이것을 왜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공천 문제하고 연루가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유죄를 받은 네, 내용 중에 맞습니다.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응? 그래서 이진복 수석 이 사람도 그분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정부성.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이제 아마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현교안 수석 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수석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느냐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정무수석 한 명만 그랬겠느냐. 여기저기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막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네. 우리 당의 대통령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보수 정당이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위기를 갖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더 이전보다 잘하라는 거였는데 그랬죠. 오히려 탄핵 때 원인이 됐던 모든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오히려 그러면 근데 그 장본인은 탄핵 때 앞장서서 이 적폐청산에 칼을 휘둘렀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께서 지금 한술 더 떠서 이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저는 진짜 이 보수 정당이요. 그럼 과연
이거야말로 보수 개멸이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실은 개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개인이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나라가 망가지는 게 걱정이고 특히 우리가 변호사로서 알지 않습니까? 검사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하면서 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수사하면서 특히 검사님들 보면은 수사하면서 많은 걸 배웠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우리가 둘 다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찰총장 출신 우리 대통령님 특히 예전에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그 수사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보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더 실망스러워요.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렇죠. 믿고 있었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상실감. 이걸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 그래서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네.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좀 너무 과하다. 그 당시에. 네, 그때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요? 너무 막 앞서서 나가고 너무 오버해서. 예,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하지 네. 않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도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런 걸 본다면 중요한 사건들을 다룰 때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쩔 맘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여야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 우리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망하는 길은 3년이면 망한다. 이정희 깨달은 말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질문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다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 좀 먼저 나가셨고 이현주 전 의원하고는 여기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이 여러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국정 활동, 의정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조하겠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드려야 돼.